그는 화가가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서양 화가인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동양으로부터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36시간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다작가였습니다. 그는 문필가라고 할 만큼 편지와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고은은 브로맨스로도 유명했습니다. 가난하고 친화력이 부족했던 그는 자신의 모델이 되곤 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한 실패자라고 자학했습니다. 그는 성격 파탄자 고갱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귀를 잘랐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흐의 마지막 그림이 따로 있다는 학설이 새로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달 30일 예술의 전당에서 추정가치 1조 원의 대규모 반 고흐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고흐에 관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최근 구글 AI가 그에 대한 핵심 팩트 11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전시회에 가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도록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그의 영감부터 브로맨스까지 이 상징적인 후기 인상파 화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네덜란드 그로트준데르트에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인 것은 모두 다 아시죠? 무엇보다도 그의 해바라기는 그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며 그의 잘린 귀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가와는 달리 반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거의 무명이었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었죠. 오늘날 반 고흐의 작품은 수억 달러에 팔리고 그는 미술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작품에 관해 여전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로 그는 화가가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명작들을 구경도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반 고흐는 목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는 벨기에 보리나주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는 교회에서 해고되었고 그 후에야 자신의 미래가 그림을 그리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실제로 반 고흐는 27살이 될 때까지 그림을 제대로 그린 적이 없고 정식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유부단하고 친화력이 부족하던 그가 목회 일에 탁월해서 화가 대신 목사로 일했다면 그 신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두 번째, 서양 화가인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동양으로부터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풍속화, 특히 밀레와 동시대의 사실주의 회화 등으로부터 다양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당시 유럽은 대부분 일본과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영향을 받은 피카소와 마티스가 바로 대표적이었죠. 그는 히로시게의 작품 같은 일본 판화를 매우 표현력이 풍부하고 특이한 스타일로 복사하기도 했죠. 세 번째, 36시간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다작가였습니다. 반 고흐는 27살부터 37살까지 약 10년 동안만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900점이 넘는 그림과 더 많은 스케치를 그렸는데요. 이는 36시간마다 한 작품씩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대단하죠? 네 번째, 그는 문필가라고 할 만큼 편지와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반 고흐는 수백 점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그만큼의 편지와 엽서도 썼습니다. 여기에는 종종 그의 가장 유명한 걸작의 첫 번째 스케치가 포함되기도 했죠. 다섯 번째, 고흐는 브로맨스로도 유명했습니다. 반 고흐는 동료 화가인 폴 고갱을 비롯한 다른 예술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는 한때 고갱, 에밀 베르나르와 프랑스 남부에서 긴밀한 예술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살고 그림을 그릴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반 고흐의 주도로 세 화가는 자화상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로맨스는 결국 그에게 비극을 안겨다 주었던 일이 되고 말았죠. 여섯 번째,
가난하고 친화력이 부족했던 그는 자신의 모델이 되곤 했습니다. 무명의 가난한 예술가였던 반 고흐는 모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대신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물론 당시 가난했던 다른 화가들도 그런 경우가 흔했죠. 그의 또 다른 비용 절감 방법에는 새 캔버스를 구입하는 대신 그의 작품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작품들에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었던 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전시되는 좁은 골짜기라는 작품 속에는 이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과 반 고흐 미술관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증명한 것은 이 그림이 1889년 여름에 그려진 야생식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동생 테오에게만 편지에서 보여준 후 다시 좁은 계곡이라는 그림을 그 위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테오에게만 알려졌던 야생식물이라는 그림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행방불명이라고 알려진 이 그림이 최근에 엑스레이 검사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흐는 이 시기 정신병원에 있으며 테오에게 이 그림에 대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런 편지에서 이 스케치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My dear Theo, many thanks for your letter, which gave me a great pleasure, coming just at a moment when I was still dazed by the sun and the strain of handling a rather large canvas. I have a new drawing of a garden full of flowers. I also have 2 painted studies of it. I must send you a rather large new order for canvas and colors. But only it's not at all urgent. What if anything would be urgent? Would rather be the canvas. Seeing that I have a whole lot of stretching frames from which I have removed the studies, and on which in the meantime I must put other canvases. 이렇듯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가신다면 그 작품이 훨씬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아직 다른 그림 아래에 숨겨져 있는 걸작들을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까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에 한번 고흐가 덧칠해서 사라진 그림들 사례를 찾아 특집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팩트입니다. 자신을 철저한 실패자라고 자학했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그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반 고흐는 자신과 그의 많은 그림을 실패작으로 여겼고 일생 동안 단 한 장의 유화 그림만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가 150년이 넘도록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영화에서 생겼죠. 바로 영화 닥터 후의 에피소드에서 고흐를 찾아가 그의 성공과 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죠.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8번째 팩트. 그는 성격 파탄자 고갱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귀를 잘랐습니다. 반 고흐가 1888년에 자신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반 고흐가 귀를 자른 경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르렌 노란 집에서 동료 화가 폴 고갱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고갱이 고흐의 귀를 펜싱 칼로 잘랐고 심지어 고갱이 경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반 고흐에게 책임을 돌리기로 공모했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 의하면 고흐는 귀를 자른 후 귀를 가지고 집을 나와 곧바로 사창가인 루드 바우티아르로 향해 인근 매춘업소의 매춘부에게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팩트 9번째. 비극적으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 고흐는 수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는데요. 그 원인으로 독한 술로 인한 알코올 중독과 심각한 독이 포함된 노란색 물감을 습관적으로 먹어 독성에 중독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889년 4월에 그는 자발적으로 생레미에 있는 생폴 드 모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년을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간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었죠. 물방울 무늬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도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거기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가 별이 빛나는 밤을 포함하여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일부를 만든 곳은 이곳의 창문 앞에서였습니다. 정신병원을 떠난 반 고흐는 동생 테오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파리 근처의 마을인 오베르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건강은 낳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 1890년 7월 29일 가슴에 총을 쏘며 자살했습니다. 그는 이틀 후에 죽게 되는데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할 것이다 였다고 합니다. 10번째 팩트, 그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술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후기 인상주의를 정의하고 예술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극적인 인생 이야기는 수많은 음악가, 작가,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돈 맥클레인의 1971년 히트곡 빈센트는 반 고흐의 독특한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는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어쩌면 이제 듣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원봉사 화가들이 협업을 하여 각 프레임을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러빙 빈센트도 개봉되어 큰 화제를 얻었었는데요. 이 영화에는 125명의 화가가 6년 동안 제작한 6만 5천 프레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56년 커크 더글라스가 주연한 Lust for Life, 1990년에 개봉한 빈센트와 테오, 1991년 프랑스 드라마 반 고흐,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 2010년의 드라마 시리즈 닥터 후의 고흐 에피소드, 그리고 2018년 줄리앙 슈나벨이 감독하고 윌렘 데포가 주연한 At Eternity Gate까지 정말 끊임없이 글을 그리고 있죠. 마지막 11번째 팩트, 고흐의 마지막 그림이 따로 있다는 학설이 새로 나왔습니다. 최근 모 학술지에 발표된 고흐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 의혹설이 화제인데요. 우리는 그의 죽음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그림이라고 알아왔는데요. 최근 이 작품이 아니라 나무 뿌리라는 1890년 작품이 그의 미완성 마지막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문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그 가설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저 장소가 그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그리던 나무 뿌리가 있던 장소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듯 빈센트 반 고흐는 단순히 불행한 삶 때문에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화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여겨지는 스토리텔링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요. 이번 달 말 그의 유명 작품들을 다시 보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 그에 대해 미리 알고 간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전시에 소개될 주요 작품 설명을 한 영상도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었으니까요. 꼭 보시고 관람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